미국식 자본주의를 보면서 비판들을 많이 하시는 게 저기는 자서주 매입 소각도 하고 현금 배당이나 하고 투자는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하시지만은 사실 근데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글로벌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혁신이라는 것이 오히려 미국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조를 금융시장이 만들어내는 게 이제 우리 저성장을 탈피할 수 있는 데에서는 제일 중요하지 않나, 방법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연준이 이제 금리를 많이 올렸기 때문에 연준 때문에 다 연준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금리를 올렸던 이유는 단순했죠. 그 인플레이션 때문이었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많이 꺾이기는 했는데 아직도 5% 안팎, 꽤 높은 수준이고 2%대까지 가려면 시간이 꽤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인플레이션이 2% 수준으로 안착하는 것이 언제쯤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2%대 인플레가 빠르면 24년 말 아니면 25년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추정치들을 어느 정도 범위 내로 해가지고서 가정을 해보면 아마도 이번에 나오게 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4% 초반이 나오지 않을까로 보이고요. 다음 달에 나오게 될 거는 3% 내외로 나오게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하반기에는 기저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좀 올라가게 됩니다. 아마 3% 중반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올해 말부터 내년 초로 가면서는 다시 3%, 그 다음에는 그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궤적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와 관련해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물가에 대해 가지고 선행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 선행 지표들을 봤었을 때에는 다 추가적인 하락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점을 고려를 했었을 때에는 생각보다는 물가의 안정이 좀 빠르게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기반에 깔려 있는 거는 뭐냐 하면 물가라는 것은요, 상승을 할 때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요 요인, 두 번째는 공급 요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심리 요인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수요 요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이번에 인플레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 더해가지고서 공급 요인도 대단히 크게 영향을 미쳤는데 그 공급 요인들이 이제는 중국의 리오프닝과 함께 다 사라지고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빼야 된다라고 보고요. 여기에 더해가지고서 인플레이션이 2에서 3%일 때는 아무도 신경을 안 쓰다가 5%가 넘어가면은 오히려 인플레가 추가적으로 겁을 먹어서 더 많이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너무 높았던 인플레가 공급 요인만 없어진다 하더라도 5% 이상은 절대 안 나올 거거든요. 그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서 있을 때 심리 요인이 어떤 식으로 꺾여 나가는지도 저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심리 요인이 꺾이고 오롯이 수요 요인만 남았을 때에는 그 요인이 저는 뭐 한 2.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수준의 강도이지 않을까라고 장기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달러화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그 뭐 원달러 환율은 좀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달러 인덱스는 굉장히 많이 내려가서 지금 달러화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기축통화로서 좀 위상이 옛날 못한 것도 있고요. 달러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네, 저는 달러의 위상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통화를 볼 때에는 말씀해 주신 대로 가격이 어떠하냐도 있지만은 그 영향력이 어떠하냐에 대해 가지고서도 봐야 되는데 일단 먼저 그 가격에 대해 가지고 봤을 때에는 작년도에 달러 인덱스가 많이 올라갔던 부분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시장의 우려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원래 달러가 가지고 있는 그 펀더멘탈보다 어찌 보면 고평가가 되었던 거죠. 위험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은 제거된 수준이고 달러 인덱스가 좀 내려온 거는 우려할 게 아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영향력에 대해 가지고서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무역에서 실제 사용되는 영향력,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금융시장에서 미치는 영향력일 텐데요. 무역에서 미치는 달러화의 점유율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 자체는 너무 심플한 게 지금 뭐 유로화나 엔화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무역에서 차지하는 어느 정도 비중만큼의 교역에서의 쓰임이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안화가 그의 턱없이 부족한 정도 수준으로밖에는 아직은 쓰이질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위안화가 뭐 한 유로화 정도 쓰임 정도로까지는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정도만큼의 점유율을 내주는 거는 달러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달러가 그러면 위안화를
더 점유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중국이 워낙에나 고성장을 해왔잖아요. 네. 현재로 딱 놓고 보게 되면은 중국이 차지한 비중이 이만큼이지만은 그걸 우리가 누적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중국이란 국가는 과거에는 개방도 안 한 어찌 보면 글로벌 무역에서 거의 1% 이하까지도 있다가 그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누적적인 효과가 계속해서 반영될 때까지는 위안화의 그 쓰임이 무역에서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서 달러의 지위를 위협할 정도이냐. 그렇게 보면은 과거에도 엔화가 올라오든지 아니면은 유로화가 올라온다라고 해가지고서 미국의 달러화가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씩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달러화가 지위를 상실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 정도는 현실에 맞춰된 것이고 달러화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우리가 볼 때에는 달러가 금융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사실 최근에 달러화가 약해졌다 말씀들을 하시지만은 저는 금융시장에서는 더없이 강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통화정책을 뭘 쓰는지는 아무도 모르고요. 그것이 외환시장에 별로 영향도 못 미칩니다. 근데 제롬 파월의 한마디에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휘둘렸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달러가 가지고 있는 그 위상이라는 거는 오히려 과거 대비해서 지금 금융시장에서는 더 높아지면 높아졌지 낮아졌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복합적으로 보시면은 달러의 지위에 대해 어떻게 좀 우리가 판단을 내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를 내고 있어요. 지금 15개월째인가요? 16개월째인가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지금 1%대, 심지어 1%도 안 될 것 같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한국은 저성장의 늪에 빠졌나 이런 우려가 됩니다. 네, 한국은 계속 해가지고서 저성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워낙에나 고령화를 경험을 하고 있고 그와 동시에 이제 우리도 산업의 규모들이 다 커졌어요. 그래서 새로운 거를 계속 개척해 나가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성장률 자체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타파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결국은 전방위적으로 좀 뭐 소위 말해서 혁신을 해 나가지 않으면은 이 부분을 해결하기에는 어쨌든 우리는 계속해서 선진국형으로 구조가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이 저성장 늪에 빠졌다. 그리고 그동안에 한국 경제를 먹여 살렸던 시크리컬 산업들, 경기 민감 산업들은 이미 어느 정도의 한계에 봉착했다. 이렇게 본다면 그 혁신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뭐 다 아는 사실이긴 한데 가장 지금 선행해서 해야 될 것 뭐라고 보십니까? 뭐 다른 분야에서도 물론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말씀하실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냥 금융 분야이기 때문에 금융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만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융 쪽에서는 효율이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어쨌든 선진국형으로 가게 되면 자본이 계속해서 쌓이는 구조로 간다라는 말이 되고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곳간에 쌓여가는 현금들이 꽤나 많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현금을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이냐에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그 돈으로 비경상적 성장을 추구하는 거죠. 바로 기업의 인수합병입니다. 이 부분이 제일 먼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뭐 가지고 있는 해당 분야에서 신규 투자를 많이 늘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아가가지고서는 이를 가지고서 현금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왜 도움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가까운 예로 저는 일본을 예로 들어드리고 싶어요. 일본이 지금 33년 만에 증시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대단히 분명합니다. 뭐냐 하면 정책입니다. 정책이다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일본은 원래 밸류에이션이 낮은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저평가를 받는 국가인데 아베노믹스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주주 권익을 보호하고 올리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해서 내놓았고요. 대표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오히려 LG화학이 LG에너지 솔루션을 2종 상장을 하게 됐는데 반대로 일본의 경우는 NTT가 NTT 도코모를 50조를 주고서 상장 폐지를 다 사가지고 시켜버립니다. 자회사를 사서 그냥 상장 폐지를 시켜버려요? 2종 상장을 안 시키고요. 네. 가령 또 예를 들면 이토츠 상사 같은 경우도 패밀리마트를 매수해가지고서 상장 폐지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은 주주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 조치를 전방위적으로 내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보시게 되면은 도쿄 이제 거래소에서 청산 가치 이하에 거래되고 있는 기업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왜 당신들은
청산가치 이하로 거래가 되고 있는지를 소명하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가급적이면 내놓고 공시까지 해라. 그러니까는 자사주 매입소가 혹은 현금 배당을 늘리겠다는 계획이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와, 근데 저는 이거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네. 그 정도로, 뭐랄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행동주의 펀드가 막 나타나서 이렇게 주주 제한을 하고 이런 것들도 되게 생소한 일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거래소가 기업한테 저평가된 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라라는, 어떻게 보면 행동주의 펀드가 하는 것 같은, 네네. 그 정도로 굉장히 네. 적극적이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냐 하면, 그 저효율인 곳에서, 그러니까는 ROE나 이런 게 굉장히 낮았을 거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거기에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팔고서 더 높은 효율이 있는, 아니면은 지금 저효율인 곳에 가서 내가 겪어보니 이렇게 효율을 높이면 주가가 올라가던데 당신들도 이렇게 하라라는 식으로 점점 효율을 높여가라라고 자본들이 막 움직이면서 요구를 할 거다라는 거죠. 배당을 받게 되면 그걸 어디 가느냐? 역시나 그걸 가지고서 더 효율 높은 곳으로 가거나 아니면 효율 낮은 곳에 효율을 높이다라고 들어가서는 요구를 하는 것들이 증가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본시장에서 고효율을 추구한 쪽으로 계속 가게 되면 이 부분이 결국에는 한정되어 있는 자산을 더 잘 활용하는 방향으로 계속 이끌게 됩니다. 아주 1차원적으로는 자사주의 매입 소각이나 현금 배당을 원하지만은 결국에 그들이 원하는 거는 가장 주식 시장에서 수익률이 높은 거는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고 ROE가 높은 성장성이 높은 산업 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못한 이제 CEO나 오너들에게 주주들이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런 성장을 할 자신이 없으면 배당,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도 해라. 근데 그게 아니라 당신들이 이제 욕구가 있고 이거를 잘해내겠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해라.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는 주주의 이름으로 힘으로 모아가지고서 당신들을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식 자본주의를 보면서 비판들을 많이 하시는 게 저기는 자사주 매입 소각도 하고 현금 배당이나 하고 투자는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하시지만은 사실 근데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글로벌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혁신이라는 것이 오히려 미국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는데 혁신이 더 나오고 있느냐. 미국에서 최고 경영자나 아니면 오너는요, 그대로 그냥 눌러 앉아서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주주들의 요구가 원성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 오히려 이 자본시장에서 가장 힘들어지는 거는 CEO거나 아니면 오너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조를 금융시장이 만들어내는 게 저는 뭐 이제 우리 저성장을 탈피할 수 있는 데에서는 제일 중요하지 않나, 방법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게 공매도인데, 이 공매도를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위기를 겪고 나서 한동안 못하게 했다가 일부 종목에 한해서, 그 일부 종목이라는 것은 코스피 200이라든지 우량 종목에 한해서만 일부 허용을 했단 말이죠. 네. 이것이 잘못된 효과를 불러왔다고 이렇게 비판하셨는데, 네.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시장에서 자유로운 매매가 제한되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그러면은 그 제도를 가지고 독특한 제도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금융시장은 새로운 기회들을 발견해냅니다. 그러니까는 대표적으로 신규 상장 종목이 왜 상상상을 갖느냐라고 하면 우리는 규모에 따라 가지고서 코스피 200 같은 데 편입을 시킨단 말이죠. 근데 이미 규모가 큰 기업인데 상장을 하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아직 그 회사는 코스피 200에 들어갈 거는 명약 관여하지만 아직 그 스케줄이 안 됐기 때문에 코스피 200은 안 들어간 상태로 한두 달은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주식은 공매도는 안 될 건데 코스피 200은 들어갈 거기 때문에 강한 수급은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해버리면은 따상상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만약 벤치마크 지수가 코스피라고 하면 그러면 그 종목은 코스피에는 편입이 돼 있으니까는 이거를 시장 대비해서 내가 벤치마크 대비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걸 또 넣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해버리는 거죠. 펀더멘탈과는 상관없이 매매 가지고서만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요인들이 신규 상장이나 다른 곳에서 제한된 뭔가 매매가 있을 때에는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기관 투자자들은 매우 잘 알고 있어요. 본인들이 왜 그런 동인을 가지고 행동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매매를 하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의 경우에는 좋으니까 샀겠지. 기관 투자자들도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높은 가격에도 기관은 그냥 방어적으로 이제 마켓 웨이스로 가져가는 거를 개인 투자자분들은
기관이 되게 좋게 봐서 앞으로 더 갈 거야라고 생각해서 샀구나로 착각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높은 가격에 사시게 되는 안 좋은 일도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도 자체에 있어 가지고서는 사실은 뭐 이 기준은 계속해서 변화해 가지고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공매도를 아예 허용하거나 아예 허용하지 말자. 어느 쪽으로 생각하세요? 아카데믹하게만 보면 공매도는 사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뉴트럴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실제 현실적으로 공매도를 할 수 있는 펀드의 경우에는 완전히 네트로 공매도만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100억 원을 공매도를 한다 그러면 100억 원의 매수도 동시에 진행을 하거든요. 그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원래는 넷 제로여야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거는 닫힌 시장이 되거든요. 한국에서만 주식을 할 때는 넷 제로겠지만 이 펀드가 동아시아 펀드라고 하면 가령 한국은 100억 매도를 하고 일본 100억 매수를 해버리면 한국에는 net 마이너스 효과가 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매도 제도 자체가 아카데믹하게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미치는 영향 제로인데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겁먹고서 공매도를 괴물처럼 여겨라고 하시겠지만은 현실에 있어 봤던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절대 그렇게 현실은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은 공매도는 비용이 듭니다. 매수는 비용이 안 들어요. 뭐냐면 매수를 해놓고 주가가 올라가기 기다리고 있을 때에는 뭐 이제 기관의 경우에는 보통 빚내서 투자를 잘 안 하니까 나가는 비용이 없어 오히려 배당의 시간이 지나면 배당이 들어오게 되죠. 근데 공매도는 빌려서 공매도를 하게 되죠. 빌리는 데에는 이자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이제 일이 발생하느냐. 만약에 페어를 잡았는데 똑같이 1년이 딱 지났는데 두 개 종목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빌리는 데 드는 비용이 10%였으면은 네팅을 하면은 5%의 비용이 나와서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러니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공매도를 하는 사람들은 특히나 더 빨리 그 주식이 빠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행위를 하느냐? 소문을 많이 내요. 원래 같으면 공매도가 그렇지가 않은 건데 왜 공매도가 악영향이 시장에 미치는 게 클까라고 했었을 때에는 공매도를 한 사람일수록 주가가 빠르게 움직이기를 훨씬 더 원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비용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되니까는요.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루머들이 도는 거에 대해 가지고서 철저하게 스크리닝을 해내고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게 전제가 되지 않는 한에는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열어가지고서 이것이 아카데믹하게 봤을 때는 페어하다. 현실적으로 요거는 뭐 그런 얘기들이 한 번만 해보시면 안다. 들어와가지고서 조금만 해보시면 현실적으로 이 상황이 얼마나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것까지 발생하냐를 아시게 된다고. 오늘 대표님 모시고 이것저것 얘기 말씀 나눠봤는데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채널 종종 나와주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